제가 아는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영순 할머니는 제가 살던 동네 경로당에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영순 할머니는 1949년생이세요. 한국전쟁 때 4살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고생만 하셨대요. 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3남매를 키우셨다고 해요. 영순 할머니가 맞이라서 동생들 돌보느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공부가 사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20살에 중매로 결혼하셨어요. 남편은 같은 동네 사시는 김씨 집안 장남이었는데 농사 짓는 집안이었어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밭일하고 시부모 모시고 정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대요. 그래도 남편이 성실하고 착해서 그나마 버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2년 만에 큰아들을 낳으셨어요. 1971년생인데 이름은 김정우예요. 그 다음 해에 둘째 아들 김정수를 낳으시고 3년 뒤에 막내딸 김정숙이를 낳으셨어요. 새 아이 키우면서 농사일까지 하시느라 정말 죽을 고생을 하셨대요. 그때는 다들 가난했지만 영순 할머니네는 특히 더 어려웠어요. 시아버지가 도박을 좋아하셔서 집안 재산을 다 날리셨거든요. 논밭도 팔고 소도 팔고 나중에는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그래도 영순 할머니는 악착같이 일하셔서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우리 애들만큼은 공부시켜서 이런 고생 안 시키겠다. 그게 영순 할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남의 집 품팔이도 하고 시장에서 나물도 팔고 걱정 마세요, 어머니. 다 얘기했어요. 어서 오세요. 영순 할머니는 보상금을 큰아들에게 맡기고 50년 넘게 살던 시골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큰 가방 2개에 짐을 다 쌌대요. 옷가지 몇 벌, 앨범 몇 권, 남편 사진, 그리고 평생 쓰시던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정훈의 집은 서울 강남구의 35평 아파트였어요. 영순 할머니가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너무 크고 깨끗해서 놀라셨대요. 거실에는 큰 텔레비전이 있었고 주방에는 비싼 가전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쪽이 어머니 방이에요. 며느리가 안내한 방은 작은 방이었어요.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지만 영순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손자들 학교 가는 것을 대웅하고 낮에는 텔레비전도 보고 가끔 근처 공원에 산책도 가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손자가 둘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 큰 손자 민준이와 중학교 3학년인 작은 손자 민수였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반겼어요. 할머니, 학교 다녀왔어요. 우리 손자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영순 할머니는 손자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김치도 담그고 나물도 무치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며느리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손이 참 좋으세요. 애들이 할머니 음식을 더 잘 먹네요. 그런데
2달쯤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어머님, 부엌 쓰실 때 가스불 좀 약하게 해주세요.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머님, 김치 담그실 때 넉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영순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냄비를 까맣게 태웠어요. 집안에 탄 냄새가 가득했죠. 며느리가 거실로 뛰어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집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이러세요? 그리고 며느리는 정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요.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니 내보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결정해요. 그날 밤 정우는 영순할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인데 제가 반은 낼게요. 나머지는 동생들이랑 나눠서 내기로 했어요. 영순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어요. 정우야, 엄마가 그렇게 짐이 드니? 엄마가 너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손가락 다 부러지고 허리 다 굽어가면서 일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애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이러면 저도 못 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순할머니는 짐을 쌌어요. 큰 가방 2개에 옷가지와 약, 그리고 남편 사진을 넣으셨어요. 며느리는 거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손자들은 학교에 갔고요. 정우가 차를 운전해서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었어요. 건물은 낡았고 방은 4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자주 뵈러 올게요. 건강하세요. 정우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영순할머니는 요양원 창문으로 아들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울었어요.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들 중에는 치매 환자도 있었고 밤에 영순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밥도 거의 안 드시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어요. 정우야,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데리러 와. 1년이 지났어요. 영순할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인지 능력도 떨어져서 가끔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정우가 1년 만에 요양원에 왔어요. 재산 문제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저기 그때 맡기신 보상금 있잖아요. 제가 사업자금으로 좀 썼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서 돈을 좀 빼야 하는데 동의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영순할머니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셨어요. 정우는 서류를 받고는 급하게 떠났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2달 후 영순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새벽에 잠든 채로 가셨대요. 요양원에서 정우에게 연락했고 장례식은 요양원 근처 작은 장례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정우와 정수, 정수기가 왔지만 손자들은 시험 기간이라며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들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요.
조문객도 거의 없었어요. 정호가 연결식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였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면서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영순 할머니는 이미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영순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요양원에서 쓰신 일기였어요. 오늘도 정호가 오지 않았다. 내가 정호를 낳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처음 엄마. 더 큰 문제는 가족 간의 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부담으로 생각해요.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심리적 부담도 커요. 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영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호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죄책감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해요. 며느리도 나중에 후회했대요.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귀찮고 불편하기만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그분이 해주신 음식이 그립고 손주들을 사랑해주시던 모습이 그리웠대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을 잊을 수 없대요.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손자 왔구나 하고 반겨주시던 할머니가 없으니 집이 썰렁하대요. 하지만 이 모든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영순 할머니는 이미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늙는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서예요. 지금 젊고 건강해도 언젠가는 영순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까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버린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버릴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할 거예요. 영순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도 많아요.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요양원의 질을 높이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해요. 집 뒤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영순 할머니는 거기서 배추, 무, 파, 고추, 상추 같은 채소들을 키우셨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껏 가꾸셨죠. 그 채소들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쳐서 자식들에게 보내는 게 할머니의 낙이었어요. 우리 정호는 이 김치를 제일 좋아했지. 정수는 깻잎 장아찌를 좋아하고 정숙이는 무말랭이를 좋아했어. 할머니는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김장철이면 혼자서 배포기가 넘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서 김치를 담그셨어요. 허리가 아파도 손이 부어도 자식들 먹일 생각에 힘이 났대요. 마을 사람들은 영순 할머니를 모두 좋아했어요. 넉넉한 인심에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도와주셨거든요. 옆집 김씨 할머니가 아프면 죽을 끓여다 주고
앞집 박씨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하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영순이 엄마는 참 복이 많아. 자식들이 다 잘 됐잖아.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둘째는 공무원이고, 딸은 간호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영순 할머니도 자식 자랑을 하며 행복해 하셨죠. 우리 정우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정수는 사무관 시험 취업 준비한대요. 정숙이는 둘째 낳았는데 아들이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우셨어요. 명절에만 잠깐 와서 인사하고 가는 자식들,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손주들. 빈집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었어요. 가끔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으로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가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30분에 가야 하는 읍내 시장에서 영순 할머니는 늘 같은 물건을 사셨어요.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계란 한 할아버지 영정사진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빈집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정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요. 영순 할머니는 믿었어요. 자식이 자신을 끝까지 돌봐줄 거라고.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살아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정원의 집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며느리는 규칙을 정했어요. 어머님, 아침은 8시에 드세요.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예요. 식사 시간 외에는 부엌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어머님, 세탁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돌려주세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요. 어머님, 손님 오실 때는 방에 계세요. 거실이 좁아서 불편해요. 영순 할머니는 모든 규칙을 따랐어요. 숨죽이고 눈치 보며 살았죠. 밥도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가고 화장실도 급할 때만 가고 텔레비전도 이어폰으로 봤어요. 손자들과도 거리가 생겼어요. 민준이와 민수는 할머니를 귀찮아했어요. 할머니, 방에서 냄새 나요. 창문 좀 열어놓으세요. 할머니,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공부해야 돼요. 영순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용돈을 주려 해도 며느리가 못하게 했고 간식을 사주려 해도 눈치를 줬어요. 어느 날 영순 할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손자 민준이가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거실에 할머니가 있는 걸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세요. 친구들이랑 거실에서 게임해야 돼요. 영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어머니, 죄송한데 당분간 정순의 집에 가 계시면 안 될까요? 영순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큰아들이 자신을 내쫓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호야, 엄마가 그렇게 싫니?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집이 좁아서 다들 불편해해요. 정순에는 집이 좀 더 넓거든요. 하지만 정수도 거절했어요. 아내가 반대한다는 이유였죠. 정숙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세 자식이 돈을 모아 요양원비를 내기로 했어요.
영순할머니가 정혼의 집을 떠나는 날, 며느리는 거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손자들은 학교에 갔고 정우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정우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요양원비만 보냈을 뿐이에요. 요양원 생활은 지옥 같았어요. 같은 방을 쓰는 4명의 할머니 중 2명은 치매 환자였어요.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어요. 냄새가 심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죠. 식사도 형편없었어요. 아침은 맨날 죽이었고 반찬은 짠지와 김치뿐이었어요. 마침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왔는데 그것도 질기고 냄새가 났어요. 간병인들도 불친절했어요. 할머니들을 함부로 대했죠. 아이고, 또 똥 쌌어? 좀 참지 못해. 밥 먹기 싫으면 굶어. 억지로 안 먹여. 영순할머니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항의하지 못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참고 또 참았어요. 어느 날 영순할머니가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다가 넘어지셨어요.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났는데 간병인은 대충 밴드만 붙여줬어요. 이것이 김용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안부전화 한 통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해 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해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영순할머니에 대해 더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영순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경로당에서였죠. 그때 영순할머니는 68세셨는데 아직 정정하시고 밝으셨어요. 경로당에서 영순할머니는 인기가 많으셨어요. 손맛이 좋으셔서 경로당 행사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셨거든요. 특히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는 일품이었어요. 다들 영순이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어 라고 하셨죠. 그때 영순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자식들이 최고야. 정호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정수는 행정고시 붙어서 공무원 되고 정숙이는 간호사 되고 다들 부러워해. 정말 자식 사랑이 대단하셨어요. 경로당에 오실 때마다 자식들 이야기를 하셨죠. 정호가 해외 출장 갔다. 정수가 승진했다. 정숙이가 아이 낳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순할머니가 경로당에 안 나오셨어요. 한 달,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그러다가 누군가 말했어요. 영순이 집이 재개발된대. 서울 큰아들 집으로 갔다더라. 다들 부러워했어요. 아이고, 좋겠네. 아들이 모신다니. 영순이는 복 받았어.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우연히 영순할머니가 유일하게 기다리는 건 편지였어요. 혹시 자식들이 편지라도 보낼까 싶어서.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영순할머니가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얘야,
혹시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니? 정우한테 전화 한 통만 하고 싶은데. 제가 핸드폰을 드렸더니 영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셨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그리고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3번, 4번, 5번. 계속 받지 않았어요. 아마 바쁜가 봐. 나중에 다시 해야겠다. 영순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저녁 영순 할머니가 저에게 자신의 일기장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내가 여기 와서 쓴 거야.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는데 네가 잘해줘서 보여주는 거야. 일기장을 읽으면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거기엔 할머니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손자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민준이는 이제 대학생이 됐겠지. 민수는 고3이 됐을 거고. 보고 싶다. 6월 25일. 오늘은 6.25다. 내가 4살 때 전쟁이 났었지.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어. 어머니 혼자 우리를 키우셨는데 나는 어머니만큼도 못한 것 같다.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사셨는데 나는 버려졌으니.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이다. 정우가 어렸을 때 태극기 그리기 대회에서 3 탔었는데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지금 정우는 날 기억이나 할까? 9월 20일. 추석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당연하게 여겨져요. 영순 할머니가 요양원에 온 지 1년이 됐을 때 정우가 처음으로 면회를 왔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어머니, 저기 제가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워졌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서. 영순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1년 만에 와서 하는 말이 돈 이야기라니. 정후야, 엄마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정말 급해서 그래요. 이 돈 없으면 집도 날아가요. 영순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정우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가져가. 다 가져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정우는 서류를 챙기고 급하게 나갔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하지만 그 후로 정우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영순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말을 잘 안 하셨어요. 밥도 거의 안 드시고 그저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어요. 박할머니가 걱정했어요. 영순아,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 밥이라도 먹어. 뭐 하러 먹어? 죽는 게 낫지. 영순 할머니는 정말 삶의 의지를 잃으셨어요. 자식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완전히 무너지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순 할머니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폐렴이었어요.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심각했어요. 제가 병원에 면회 갔을 때 영순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셨죠. 그저 눈으로만. 무엇보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해요.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시간 나면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부모님은 많은 걸 바라지 않으세요. 그저 자녀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가끔 찾아와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해하세요. 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길 바라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요. 영순 할머니, 하늘에서는 편안하시길 빕니다. 그곳에서는 외롭지 않으시길, 아프지 않으시길 빕니다. 제가 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어요. 특히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영순 할머니는 1949년 충청남도 논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마을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5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할머니의 아버지는 김씨문중의 선비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으셨대요.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나빠지셨고 해방 후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영순 할머니가 겨우 4살 때였죠. 어머니는 25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셨어요. 3남매를 혼자 키워야 했죠. 영순 할머니가 맏이었고 밑으로 남동생 2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품팔이를 하셨어. 논에서 모내기도 하고 밭에서 김매기도 하고 손이 다 터지고 갈라져도 일을 쉬지 않으셨지. 우리 3남매 굶기지 않으려고. 영순 할머니도 7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동생들 돌보고 밥 짓고 빨래하고. 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못 다니셨어. 남편이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 아버지, 제발 도박 좀 그만하세요. 애들이 굶어요라고. 그래도 안 들으셨어.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영순 할머니 가족은 산꼭대기 온막 같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비 오면 지붕이 새고 바람 불면 벽이 흔들렸어. 겨울에는 얼어 죽을 뻔했고 여름에는 더워 죽을 뻔했지. 그래도 아이들은 불평 한마디 안 했어. 착한 아이들이었어. 영순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남의 집 품팔이, 시장 좌판, 막노동까지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어요.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이 다 부어올랐어.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고. 그래도 일했어. 아이들 공부시키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정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영순 할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정호가 천재예요. 이 아이는 꼭 공부를 시켜야 해요. 영순 할머니는 그 말에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 정호가 공부를 잘한다니. 그래, 이 아이만큼은 꼭 대학 보내야겠다. 그날부터 영순 할머니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어요. 정호 학원비, 문제집값, 참고서값 모든 걸 댔어요. 정수와 정수기도 공부를 잘했어요. 세 아이 모두 전교 상위권이었죠. 아이들이 상장 타올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벽에 상장을 붙여놓고 매일 봤어. 이 아이들이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라고 믿었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새 아이는 계속 우등생이었어요. 하지만 교육비는 점점 더 많이 들었어요. 정우 과외비만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 그때 돈으로 5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지. 그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 내가 못 배운 한을 아이들이 풀어주길 바랐으니까. 영순 할머니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만들어 시장에 나가 팔았어요. 하루에 100줄씩 만들었대요. 김밥 많은 게 얼마나 정수가 고시 패스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기쁨에.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 된다니. 정숙이는 대학병원에 취직했어요. 서울대병원이었죠. 딸도 최고병원에 들어갔어. 우리 3남매가 다 성공했어. 영순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평생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아이들이 결혼할 때 영순 할머니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줬어요. 정호가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빚을 내서라도 줬죠.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받아. 정수, 정숙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퍼줬어요. 그러다가 2008년 남편 철수 씨가 쓰러졌어요. 폐암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 고생만 시키고 가네.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잘 살았잖아. 아이들도 다 잘 됐고. 철수 씨는 3년을 투병하다가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영순 할머니는 충격이 컸어요.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없으니까 팔다리를 잃은 것 같았어.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없는 게 믿기지 않았지. 그래도 영순 할머니는 씩씩하게 살았어요. 혼자서 텃밭 가꾸고 닭 키우고.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아프다는 말도 안 했어. 외롭다는 말도 안 했고. 명절 때 자식들이 오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엄마,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1년에 몇 번 오는데 맛있는 거 먹여보내야지. 자식들은 명절 인사만 하고 급하게 떠났어요. 영순 할머니는 빈집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렇게 7년을 혼자 사셨어요. 넷째, 문화적 차원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되살려야 해요. 노인을 짐이 아닌 지혜와 경험을 가진 어른으로 대해야 해요. 영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우는 큰 충격을 받았대요. 죄책감에 시달리며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회사도 그만뒀대요. 어머니를 그렇게 보낸 게 평생 후회돼요.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을 텐데. 며느리도 후회했대요.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귀찮기만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그분이 해주신 게 많았다는 걸 알았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워둘 걸, 된장찌개 끓이는 법도 배워둘 걸. 손자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밥이 그리워요. 학교 소풍 갈 때마다 싸주셨는데.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하지만 이 모든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영순 할머니는 이미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해요. 나는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가? 내가 늙었을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우리 사회는 노인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 영순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수많은 영순할머니들이 있어요. 요양원에서, 독거노인 쉼터에서, 빈 집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작게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부터, 크게는 노인 복지 정책을 바꾸는 것까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해요. 영순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 사회가 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늘에서는 편안하시길 빕니다. 이것으로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칩니다만 마지막으로 더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영순 할머니가 내가 전쟁터에서 총 맞아가면서 싸운 게 뭐 때문이었나. 자식들이 편하게 살라고 그런 건데 이제 자식들은 나를 모른 척해. 이 할아버지의 아들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대요. 강남에 빌딩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는 요양원에 보내고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김춘자 할머니는 74세였어요. 평생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밤 12시까지 설거지했어. 그 돈으로 아들 유학 보내고 딸 시집 보냈지. 그런데 지금은 치매가 와서 자식들 얼굴도 못 알아봐요.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기 싫다며 오지 않아요. 요양원에는 이런 사연들이 넘쳐났어요. 다들 비슷했어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제는 버림받은 사람들. 요양원 생활의 하루를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 간병인이 불을 켜요. 일어나세요. 기저귀 갈 시간이에요. 어르신들은 잠결에 깨어나 기저귀를 갈아요. 존엄성이고 뭐고 없어요. 6시, 아침 식사. 죽에 김치, 그게 전부예요. 이가 없는 어르신들은 죽도 제대로 못 삼켜요. 7시, 약 먹는 시간. 혈압약, 당뇨약, 치매약, 우울증약 한 움큼씩 먹어요. 8시부터 12시까지 그냥 앉아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든 창밖을 보든 그냥 시간을 보내요. 12시, 점심 식사. 아침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1시부터 5시까지 낮잠 시간. 할 게 없으니 자는 거예요. 5시, 저녁 식사. 6시부터 9시까지 또 텔레비전. 9시, 소등. 강제로 잠들어야 해요. 이게 매일 반복돼요. 삶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부모예요. 지금 내가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내가 부모를 버리면 나도 언젠가 버림받을 거예요. 효도는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인간다움의 표현이에요. 영순 할머니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영순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노래 가사를 적어봅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빈 가지에 서리만 내려 차가운 바람 불어오면 옛 생각이 사무쳐 온다. 영순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곳에는 외로움도 서러움도 없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